은신처의 일상생활 1943년 8월 4일 수요일. 키티님, 은신처 생활을 하고 난 지 이미 1년 이상이나 되므로 당신도 우리들의 생활을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할 말도 많고 거기다 전부가 보통 때 보통 사람들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우리들의 생활을 좀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 가끔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얘기할 작정입니다. 오늘은 저녁 때와 밤의 일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8시. 은신처의 취침 준비가 시작되지만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의자를 치우고 침대를 끌어내리고 담요를 펴고 거실에 있던 것은 하나도 그대로 있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긴 의자 위에서 자는데 그것은 1m 반도 못 되기 때문에 의자를 보태야만 합니다. 나는 얇은 깃털 이불에 무릎 덮개, 혼이불, 담요, 베개 등은 낮에는 전부 뒤슬씨의 침대 위에 쌓아두므로 그것을 가져옵니다. 옆방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마르고트가 절첩식 침대를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담요와 베개를 꺼내는 소리가 납니다. 우리들의 머리 위에서는 마치 먼 천둥 같은 소리가 납니다. 펜던 아주머니의 침대를 창가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홍색 파자마를 입은 여왕 폐하의 진실로 우아한 콧구멍을 신선한 공기로 시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피터가 끝나고 나면 우리들은 욕실로 가서 몸을 깨끗이 닦고 살짝 화장을 합니다. 더울 때는 흔히 작은 벼룩이 물에 떠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닦고 머리를 컬하고 매니큐어를 바르고 얼굴에 검은 솜털을 없애기 위해 옥시도를 바릅니다. 이것을 30분 이내로 합니다. 9시 반. 급히 드레싱 가운을 입고 비누, 더운 물을 담은 그릇, 헤어핀, 클럽 등을 갖고 욕실을 나오지만 대개는 다시 불려갑니다. 왜냐하면 다음 사람이 쇠함지에 내 머리카락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 더럽다고 씻으라는 것입니다. 10시. 불을 끔. 안녕히 주무세요. 불을 끄고 적어도 15분 동안은 침대가 삐걱거리거나 끊어진 용수철의 한숨소리가 들리지만 곧 조용해집니다. 위에 사람들도 자리에 눕고 나서는 싸움을 하지 않는 듯 합니다. 11시 반. 욕실 문이 끼익 하고 열리고 가느다란 빛이 방에 스며듭니다. 신발 소리, 조금 헐렁한 웃옷을 입은 사람의 그림자. 크라이렐 씨의 사무실에서 뒤셀 씨가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10분 정도 방 안을 왔다 갔다 합니다. 바삭거리는 종이 소리, 먹을 것을 치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대가 만들어집니다. 이윽고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다음부터는 가끔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올 뿐입니다. 3시. 나는 일어나 침대 밑에 놓아둔 변기를 꺼내어 소변을 봅니다. 변기가 흐르면 안 되므로 밑에 고무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오줌이 양철통에 떨어질 때는 마치 산에서 떨어지는 폭포 같은 소리가 나므로 나는 항상 숨을 죽입니다. 소변이 끝나면 변기를 본래의 장소로 돌려놓고 하얀 나이트 가운을 입고 다시 침대로 파고듭니다. 마르고트는 나의 하얀 나이트 가운을 무척 싫어합니다. 매일 밤 이것을 볼 때마다 에이, 보기 싫은 나이트 가운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15분 동안 귀를 기울인 채 가만히 눈을 뜨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층에 도둑이 들어오지는 않았나, 다음에는 모두가 잘 자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옆방, 윗방, 내 방하고 차례로 귀를 기울여 보면 모두가 잘 자고 있는지 아니면 잠들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남이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불쾌한데
뒤셀 씨의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는 우선 물고기가 숨이 답답해서 헉헉거리는 듯한 소리를 냅니다. 이것을 한 10번쯤 되풀이하고 나서 이번에는 뒤척이기도 하고 몸을 뒤틀기도 하며 베개를 고쳐베고 혀를 차고 입술을 핥고 참으로 굉장한 소동입니다. 5분쯤은 조용해서 잠이 들었는가 하면 같은 짓을 적어도 3번은 되풀이합니다. 한밤중인 1시부터 4시 사이에 고사포가 울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나는 습관적으로 어느새 침대 곁에 서 있습니다. 가끔은 프랑스어의 불규칙 동사를 생각하기도 하고 4층 사람들의 싸움을 꿈에 보기도 하여 고사포 소리가 울려도 잠시 깨닫지 못하고 방 안에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무의식적으로 침대 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드레싱 가운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베개와 손수건을 가지고 아빠한테로 달려갑니다. 이런 모습을 마르고트는 생일의 시 속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최초의 고사포가 울리면 끽 저것 봐요. 문이 끽 소리와 함께 크게 열리고 한 소녀가 베개를 꼭 껴안고 들어옵니다. 아빠의 큰 침대에 들어가면 폭격이 심해지지 않는 한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6시 45분. 자명종 시계가 울립니다. 울리지 말았으면 할 때 울리는 수도 있습니다. 펜던 아주머니가 그걸 재빨리 멎게 합니다. 아저씨는 일어나 주전자를 가스불에 얹고 급히 욕실로 갑니다. 나는 혼자가 되어 등화관제의 차광막을 뗍니다. 이리하여 은신처의 새로운 하루가 또다시 시작됩니다. 안내로부터 1943년 8월 5일 목요일. 키티님, 오늘은 점심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12시 반. 온 집안이 다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창고의 사람들은 이미 돌아갔습니다. 펜던 아주머니가 그녀의 단 하나의 아름다운 융단을 전기 청소기로 털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르고트는 몇 권의 책을 안고 뒤셀 씨가 말하는 머리 둔한 학생을 위한 네덜란드어를 배우러 갑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손에서 뗀 적이 없는 디킨즈의 책을 가지고 어딘가 조용한 곳으로 퇴각합니다. 엄마는 부지런한 주부를 도우러 급히 3층으로 갑니다. 나는 욕실로 가서 그 주변을 정리하고는 자신의 몸차림을 고칩니다. 12시 45분. 은신처는 왁자지껄해집니다. 우선 펜 산텐 씨, 다음에는 코프하이스 씨나 크라이렐 씨나 엘리가 옵니다. 더러는 미프도 가담합니다. 1시. 모두가 소형 라디오 주위에 앉아 영국의 BBC 방송을 듣습니다. 이때 은신처 사람들은 진지하게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습니다. 펜던 아저씨조차 입을 열지 않습니다. 라디오가 방송 중이기 때문입니다. 1시 15분. 크게 한상 버리는 시간입니다. 아래층 사람들에게는 수프를 한 그릇씩, 푸딩이 있을 때는 그것도 드립니다. 펜 산테 씨는 기분이 좋아서 긴 의자에 앉기도 하고 책상에 기대기도 합니다. 그의 곁에는 신문과 수프 그릇이 놓여 있고 대개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는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빠져도 불만입니다. 코프하이스 씨는 최근의 거리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는 훌륭한 정보원입니다. 크라이렐 씨는 급히 3층으로 올라와 문을 짧고 힘차게 노크하고 손을 비비면서 들어오지만 그때 기분에 따라 즐겁게 얘기하며 들어오는 수도 있고 시무룩하니 말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1시 45분. 모두 테이블에서 일어나 각자 자기의 일을 시작합니다. 마르고트와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펜던 부부는 자기네의 긴 의자에, 피터는 지붕 밑 방으로,
아빠는 아래층의 소파로, 뒤셀 씨는 침대로 갑니다. 나는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하루 중에서는 가장 조용한 시간이 계속됩니다. 모두 잠들어 아무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뒤셀 씨는 맛있는 요리를 먹는 꿈을 가끔 꾸나 봅니다. 그것은 그의 잠든 얼굴을 보고 압니다. 그러나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마냥 보고 있진 않습니다. 5시가 되면 뒤셀 씨는 시계를 들고 나의 곁에 서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테이블을 비우는 것이 1분 늦었기 때문입니다. 안내로부터 1943년 8월 9일 월요일. 키트님, 오늘은 은신처의 일상생활 중 저녁 식사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펜던 아저씨가 제일 먼저 배급을 받는데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면 뭐든지 많이 가져갑니다. 그는 음식물을 쟁반에 덜면서 대개 얘기를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자기 의견만이 경청할 가치가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한 번 입 밖에 낸 말은 최종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그의 의견에 의문이라도 제기한다면 당장에 험악한 기세로 덤벼듭니다. 그때의 모습은 고양이가 화나서 털을 곤두세운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와 토론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와 한번 토론을 하면 다시는 할 마음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장 좋은 의견을 갖고 있고 무엇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런대로 좋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 신사의 자만이란 참으로 대단한 데가 있습니다. 아주머니에 대해서는 잠자코 있는 것이 상책입니다. 특히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얼굴을 봐선 안 됩니다. 어떤 토론이든 가만히 생각해보면 언제나 아주머니가 나쁩니다. 아무도 말다툼하고 싶지 않지만 아주머니가 자꾸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와 나를 싸우게 하듯이 남의 싸움을 붙이는 일에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고트와 아빠를 싸우게 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탁에서 아주머니는 자기 딴엔 체면을 차린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녀는 제일 작은 감자, 뭐든 제일 좋은 것을 집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것을 찾아 가지는 것이 그녀의 방법입니다.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언젠가는 그 차례가 돌아가겠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이번에는 잡담입니다. 남이 자기 얘기를 흥미를 가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두 내 얘기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는 얄미운 미소, 자기는 뭐든지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태도, 모두에게 조언을 하고 격려를 하고, 이것은 확실히 좋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잠시 보고 있으면 좋은 인상은 곧 사라집니다. 첫째, 그녀는 부지런하다. 둘째, 그녀는 명랑하다. 셋째, 그녀는 바람기가 있다. 때로는 아름답게 보인다. 이것이 페트로네일러 펜던이란 사람입니다. 식탁의 3번째의 친구. 피터는 별로 짓거리지 않습니다. 무척 얌전해서 남의 시선을 끌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욕은 극히 왕성해서 실컷 먹고 나서 조용히 아, 2인분은 먹었다 라고 말합니다. 4번째, 마르고트는 생쥐처럼 살금살금 먹고 절대로 잡담을 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은 야채와 과일뿐입니다. 응석둥이로 자랐다는 것이 펜던 부부의 단정이고 신선한 고기와 운동이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들의 의견입니다. 마르고트의 옆. 엄마는 식욕도 왕성하고 잡담도 잘합니다. 그녀로부터는 누구나 펜던 부인에게서와 같은 인상을 받지 않습니다. 엄마는 가정주부형입니다.
엄마와 아주머니의 일에 분다며? 그것은 아주머니가 요리를 만들고 엄마가 설거지를 합니다. 6번째와 7번째. 나와 아빠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지 않겠어요. 아빠는 겸손해서 우선 모두에게 요리가 제대로 분배되었는가를 봅니다. 자기는 별로 먹지 않고 좋은 것은 아이들에게 먹이려 합니다. 그는 완전한 본보기입니다. 아빠 곁에는 은신처에서 가장 신경질적인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듀셀 씨는 스스로 가장해서 얼굴을 들지 않고 잡담도 하지 않고 퍽퍽 먹습니다. 얘기를 할 바엔 요리 얘기를 하고 요리 관계로 싸우는 건 그만두고 이 정도의 요리를 먹을 수만 있으면 다행이라는 것이겠지요. 대식가로 맛있는 요리가 있을 때는 결코 아니, 그만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슴까지 오는 긴 바지, 빨간 상의, 검은 슬리퍼, 뿔테 안경. 이것이 일할 때나 식탁에서나 볼 수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는 낮잠 잘 때와 그가 좋아하는 장소, 화장실에 갈 때 이외에는 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로 말하자면 하루에 3-4번, 때로는 5번을 반드시 누군가 화장실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립니다. 그래도 그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침 7시 15분부터 반까지, 오후 12시 반부터 1시까지, 2시부터 2시 15분까지, 4시 반부터 4시 45분까지, 6시부터 6시 15분까지,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이것이 정해놓고 그가 화장실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는 밖에서 누군가 이제 더 참을 수 없으니 제발 그만 나오라고 애걸을 해도 태평이어서 절대로 중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9번째. 엘리는 은신처의 일원은 아니지만 식탁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식성이 좋습니다. 뭐든지 깨끗이 먹어치웁니다. 쾌활하고 온순하고 호인답고 이것이 그녀의 특징입니다. 안내로부터 1943년 8월 10일 화요일. 키티님, 식사 때는 남에게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자신과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2가지 이유에서 좋습니다. 첫째로 내가 잡담을 하지 않으면 모두가 기뻐합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 의견이 모조리 바보스럽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잠자코 있는 편이 낫습니다. 나는 싫은 요리를 먹어야만 할 때도 같은 수단을 씁니다. 접시를 내 앞에 놓고 참으로 맛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되도록 그것을 보지 않도록 하고 있으면 어느새 없어지고 맙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대단히 기분 나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나는 졸리는 눈을 비비면서 용기를 내어 침대에서 일어나 마음속으로는 다시 침대로 되돌아가고 싶다. 고 생각하면서 창가로 가서 차광막을 벗기고 창틈에 코를 대고 조금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간신히 눈이 떠집니다. 또 침대로 들어가고 싶으면 곤란하므로 되도록 빨리 침대를 정리합니다. 엄마가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생활의 예술이래요. 우스운 얘기죠? 지난 일주일간 우리들은 시간을 몰라 쩔쩔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웨스터 토렌의 시계방울을 전쟁용으로 떼어간 듯 밤에도 낮에도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웃 사람들에게 시계를 상기시키기 위해 주석, 구리 혹은 뭔가 대용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직은 조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나는 멋진 신을 신고 있으므로 온 집안 어디를 가도 멋지구나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은 미프가 27 플로링 반으로 입수한 중고품입니다. 포도빛깔의 스웨이드 재로 뒤축이 꽤 높은 신입니다.
이것을 신고 있으면 마치 중마를 탄 것처럼 키가 훨씬 커 보입니다. 뒤셀 씨는 자칫했으면 간접적으로 우리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뻔했습니다. 그는 무솔리니와 히틀러를 악평한 판금된 책을 미프에게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녀는 도중에 독일 친위대의 자동차와 부딪힐 뻔해서 홧김에 "이 바보 새끼야!" 하고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들의 본부에 끌려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안내로부터 1943년 8월 18일 수요일. 키티님, 오늘의 제목은 공동작업, 감자 벗기기로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신문지, 또 한 사람이 나이프, 세 사람째가 감자, 네 사람째가 물이 담긴 냄비를 가져옵니다. 뒤셀 씨가 감자를 벗기기 시작합니다. 능숙하진 못하지만 오른쪽, 왼쪽을 보면서 꾸준히 벗깁니다. 모두가 자기처럼 벗기라고 생각하듯이 "안 돼요, 안 돼. 자, 봐요. 오른손에 나이프를 들고 위에서 아래로 벗기는 거야. 그렇게가 아니고 이렇게야."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벗겨져요, 뒤셀 씨. 아니야, 역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하지만 난 아무래도 좋아요. 넌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대로 껍질을 벗기면서 내가 흘낏 뒤셀 씨 쪽을 보면 그는 머리를 흔듭니다. 아마 나를 고집센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계속 벗깁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의 아빠를 봅니다. 아빠로서는 감자 벗기기가 하찮은 일이 아니라 정말 작업입니다. 아빠는 독서를 할 때 목에 깊은 주름이 잡히지만 감자, 강낭콩, 기타 야채를 다듬는 일들을 도울 때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지 않나 봅니다.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아빠는 감자 얼굴이 됩니다. 그는 그것에 열중하여 잘못 벗긴 감자는 건네주지 않습니다. 나는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하다가 살짝 고개를 듭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펜던 아주머니가 열심히 뒤셀 씨의 주의를 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우선 뒤셀 씨를 보지만 그는 깨닫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윙크를 합니다. 그는 잠자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이번에는 소리내어 웃습니다. 그래도 그는 머리를 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까지 웃습니다. 그래도 그는 태연합니다. 아주머니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잠시 사이를 두고 나서 "부티, 앞치마를 둘러요. 난 내일 당신의 옷에서 얼룩을 전부 빼야 하니까요." "얼룩이 지지 않도록 할게요." 다시 조금 침묵 끝에 "부티, 당신은 어째서 앉지 않아요?" "난 서 있는 게 좋아. 이 편이 훨씬 좋아요." 다시 조금 침묵. "부티, 당신은 엉터리로 벗기는군요." "잘 벗기고 있어요." 아주머니는 이번엔 다른 화제를 찾습니다. "부티, 요즘은 어째서 영군 공군에 폭격이 없을까요?" "일기가 나빠서 그래요." "어제는 날씨가 무척 좋았잖아요. 그런데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 얘긴 그만둡시다." "어머, 이야기를 하거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아니, 안 돼." "왜 안 돼요?" "조용히 해요." 프랭크 씨는 부인의 묻는 말에는 언제든지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펜던 아저씨는 화를 꾹 참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저씨의 약점이니까 거기를 찔리면 꼼짝 못합니다. 아주머니는 또 말합니다. "상륙작전은 없나 보죠?" 아저씨는 얼굴이 파래집니다.
아주머니는 그것을 보고 얼굴이 새빨개지지만 그래도 말을 계속합니다. 영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나 봐요. 드디어 폭탄이 터지고 맙니다. 닥쳐! 하고 아저씨가 소리를 칩니다. 엄마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터질 것만 같습니다. 나는 앞을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큰 싸움을 한 다음에는 서로 말을 하지 않으니 별로지만 그렇지 않는 한 이런 일은 거의 매일같이 있습니다. 나는 다락방으로 가서 감자를 가져와야 합니다. 피터는 거기서 고양이와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가면 문득 얼굴을 듭니다. 그 순간 고양이는 열린 천장으로 달아납니다. 피터는 혀를 찹니다. 나는 웃으며 아래로 내려옵니다. 안내로부터 1943년 8월 20일 금요일. 키티님, 창고의 사람들은 오후 5시 반이 딱 되면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들은 자유롭습니다. 5시 반. 엘리가 저녁 때의 일들을 도우려고 옵니다. 우리들은 곧 일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나는 우선 엘리와 위로 갑니다. 엘리는 거기서 뭔가 남은 요리를 먹습니다. 엘리가 앉기 전에 펜던 아주머니는 뭔가 갖고 싶은 것을 생각합니다. 저 엘리 부탁이 있는데 하고 말합니다. 엘리는 내게 윙크합니다. 아주머니는 누가 올라와도 뭔가 부탁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누구도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5시 45분. 엘리는 나갑니다. 나는 2층까지 내려가 봅니다. 우선 주방에, 다음엔 전용 사무실에, 그리고 보쉬에게 함정을 열어주기 위해 석탄 창고로 갑니다.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나는 끝으로 크라이렐 씨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펜던 아저씨는 그날의 우편물을 찾기 위해 서랍이나 서류처를 전부 열어보고 있습니다. 피터는 창고의 열쇠를 갖고 고양이를 안고 있습니다. 아빠는 3층에서 타이프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마르고트는 사무실 일을 할 조용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펜던 아주머니는 주전자를 가스레인지에 얹고 있습니다. 엄마는 감자를 담은 냄비를 가지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각자 자기의 일을 알고 있습니다. 피터는 곧 창고에서 돌아옵니다. 그가 최초로 빵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빵은 언제나 주방 찬장에 넣어두지만 거기에 없습니다. 잊은 것일까? 피터는 큰 사무실을 찾아보자고 말합니다. 그는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엉금엉금 기면서 되도록 몸을 움츠리고 거기에 놓아둔 강철제의 로커에 다가가 빵을 갖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보쉬가 그의 위로 뛰어넘어 저쪽 테이블 아래에 냉큼 앉습니다. 피터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고 보쉬를 발견하자 기어서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 보쉬의 꼬리를 잡아당깁니다. 보쉬는 화를 냅니다. 피터는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쉬는 피터의 손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하며 이미 창가에 앉아 앞발로 열심히 얼굴을 닦고 있습니다. 피터는 이번에는 빵 조각을 보이면서 꼬셔보지만 보쉬는 그 수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피터는 체념하고 문을 닫습니다. 이러는 동안 나는 문틈으로 쭉 이것을 엿봅니다. 우리들은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딱딱딱 하고 3번 가벼운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식사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안내로부터 1943년 8월 23일 월요일. 키티님, 은신처의 일과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아침에 시계가 8시 반을 알리면 마르고트와 엄마는 초조해집니다. 쉬, 아빠, 조용히. 8시 반이에요. 이쪽으로 와요. 이제 물을 쓰면 안 돼요. 조용히 걸어요.
욕실에 있는 아빠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계가 8시 반을 치면 아빠는 방에 돌아와 있어야 합니다. 한 방울의 물도 흘려보내선 안 됩니다. 화장실도 사용해선 안 됩니다. 걸어 다녀서도 안 됩니다. 사무실에 아무도 없을 때는 창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든지 들리고 맙니다. 8시 20분에 4층 문이 열리고 곧 마루를 가볍게 3번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내 죽이 준비된 것입니다. 나는 위로 가서 죽을 깊은 그릇에 받아가지고 다시 3층의 내 방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다 먹으면 머리를 손질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는 나의 양철 변기를 치우고 침대를 정리합니다. 모든 것을 초스피드로 합니다. 지익하고 시계가 울립니다. 위에서는 아주머니가 신을 벗고 슬리퍼를 신은 채 걷고 있습니다. 아저씨도 그렇게 합니다. 집안은 조용합니다. 이것으로 조금은 진짜 가정생활다운 분위기가 됩니다. 나는 책을 읽거나 뭔가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아빠도 엄마도 마르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는 디킨즈의 책과 사전을 갖고 납작하고 삐걱거리는 침대에 걸터 앉습니다. 침대에는 성한 매트리스도 없습니다. 베개를 2개 포개면 걸터 앉기는 안성맞춤이지만 이건 없어도 되겠다 하면서 그만둡니다. 아빠는 책을 읽기 시작하면 얼굴을 들지 않고 고개도 돌리지 않습니다. 가끔 웃으면서 열심히 엄마에게 들려주려고 하지만 엄마는 난 지금 바빠요 라고 말하고 전혀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아빠는 약간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짓지만 계속 읽습니다. 조금이라도 특별히 재미있는 대목에 이르면 아빠는 또 여보, 이건 읽어야 해요 하고 권합니다. 엄마는 무심히 절첩식 침대에 걸터 앉아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뭔가를 읽거나 바느질하거나 뜨개질을 합니다. 그러다가 엄마는 갑자기 뭔가를 생각하고 안내, 너 뭐뭐뭐를 알고 있니? 마르고트, 너 급히 뭐뭐뭐를 메모해줘요. 라고 빠른 어조로 말합니다. 잠시 후 다시 본래대로 조용해집니다. 마르고트가 탁 하고 책을 덮습니다. 아빠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이마에 주름을 잡지만 다시 독서에 열중합니다. 엄마는 마르고트와 잡담을 시작합니다. 나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아빠도 얘기에 끼어듭니다. 9시,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안내로부터. 이탈리아의 항복. 1943년 9월 10일 금요일. 키티님, 당신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뭔가 특별한 일들이 생기는 것 같지만 유쾌한 일보다 불쾌한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멋진 뉴스입니다. 9월 8일 수요일 저녁 때 7시 뉴스를 들으려고 라디오 앞에 모였을 때 최초로 들은 것은 지금부터 전쟁을 통해서는 가장 반가운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가 항복했습니다. 라는 발표였습니다. 이탈리아가 무조건 항복을 했다. 영국에서의 네덜란드어 방송은 8시 15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1시간 전에 내가 하루의 기록을 다 썼을 때 이탈리아의 항복이라는 큰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자신이 쓴 기록을 이처럼 큰 기쁨을 안고 휴지통에 버린 적은 일찍이 없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God Save the King. 이어서 미국의 국가와 인터내셔널이 연주되었습니다. 네덜란드어 방송은 여느 때처럼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었지만 별로 낙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아직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프아이스 씨의 일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들은 모두 그를 무척 좋아합니다.
코프아이스 씨는 건강이 좋지 않고 위가 아프고 식사를 제대로 못해 걸을 수도 없지만 언제나 명랑하고 놀랄 만큼 용감합니다. 코프아이스 씨가 들어오니 태양이 빛나는 것 같다. 고 지난번에 엄마가 말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는 이번에 복부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고 적어도 4주간은 병원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는 입원할 때 잠깐 쇼핑이라도 가듯이 여느 때와 다름없는 어조로 우리들에게 안녕 하고 말했지만 당신에게 그때의 그를 보여주고 싶었을 정도입니다. 안내로부터 1943년 9월 16일 목요일. 여기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사이가 나빠집니다. 식사 때도 요리를 입에 넣는 외에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오해를 받거나 누군가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일 우울하지 않도록 진정제를 먹지만 다음 날에는 더욱 비참한 심정이 될 뿐입니다. 진정제 열알을 먹기보다는 진심으로 웃는 편이 낫겠지만 우리들은 거의 웃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울하다가는 마침내 내 얼굴이 길어져서 입의 양쪽이 축 처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공포와 의혹을 안고 무서운 겨울이 닥쳐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창고지기가 은신처가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저 그뿐이라면 별로 걱정이 안 되겠지만 이 창고지기는 파고들기를 무척 좋아하고 속이기 힘들며 신용할 수 없는 남자입니다. 어느 날 크레이렐 씨는 1시 10분 전에 오버를 입고 모퉁이를 돌아가면 있는 약방에 갔다가 5분도 못 되어 돌아와 도둑처럼 살금살금 계단을 올라 우리들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1시 15분에 크라이렐 씨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엘리가 와서 창고지기가 사무실에 있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크라이렐 씨는 곧 돌아서서 1시 반까지 우리 방에 있다가 신발을 벗고 양말바람으로 지붕 밑에 앞쪽 문으로 해서 계단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15분이나 걸려 한 계단씩 천천히 내려가 밖으로 돌아서 무사히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엘리는 창고지기를 쫓아보내고 크라이렐 씨를 데리러 우리 방으로 왔지만 크라이렐 씨는 이미 돌아간 뒤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크라이렐 씨는 계단참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길 가던 사람들이 회사 지배인이 밖에서 신을 신고 있는 것을 봤다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안내로부터 1943년 9월 29일 월요일. 키티님, 오늘은 펜던 아주머니의 생일입니다. 우리 집에서 병에 담은 잼, 치즈, 육류, 빵 배급표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저씨와 뒤셀 씨와 우리들의 보호자들은 요리와 꿀을 선물했습니다. 생일에 이런 선물을 하다니 어떻게 된 세상일까요? 이번 주에 엘리는 너무 많이 심부름을 하다가 마침내는 지치고 말았습니다.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오면 또 심부름, 그것이 끝나면 또 심부름이니까 견딜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뭔가 잘못하기라도 했는가 보다고 생각했겠지요. 거기다 아래층 사무실 일도 남아 있습니다. 코프하이스 씨는 앓고 미프는 감기로 누워있고 자기는 자기대로 발목을 삐고 사랑의 고뇌도 있고 집에는 까다로운 아버지가 있고 그런데도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그녀를 위로하고 한두 번 심부름을 하고 나서는 이제 시간도 없다고 말하면 심부름도 자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펜던 아저씨는 아직도 얼떨떨한가 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빠는 무엇인가 대단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폭발이 있을까요? 나는 이런 싸움에는 말려들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든 가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머지않아 우리들을 미치게 하겠지요.
안내로부터. 1943년 10월 17일 일요일. 키티님, 코프아이스 씨가 돌아왔습니다. 아이, 좋아라. 그는 아직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펜던 아저씨의 부탁을 받고 옷을 팔러 나갔습니다. 아저씨네가 돈이 떨어진 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아주머니는 옷도 코트도 신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자기 것은 하나도 팔려 하지 않습니다. 아저씨는 비싸게 팔려고 하기 때문에 아저씨의 옷은 여간해서 팔리지 않습니다. 장, 어떻게 될까요? 아주머니는 결국 털 오버를 팔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두 사람은 이 때문에 크게 싸움을 했지만 이미 화해를 하고 저 여보, 나의 소중한 푸티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지난 1개월 동안 이 집에서 일어난 욕지거리에 넌더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입을 꽉 다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말을 시키면 또 뭔가 귀찮은 싸움을 진전시키는가 하고 질겁을 하듯이 얼굴을 듭니다. 엄마는 흥분으로 얼굴이 벌개져 있습니다. 마르고트는 두통이 난다고 말합니다. 뒤젤 씨는 잠을 잘 수 없다고 불평입니다. 아주머니는 하루 종일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미칠 것만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가끔 누가 누구와 싸우고 화해를 했는지 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잊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로부터. 1943년 10월 29일 금요일. 키티님,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또 크게 싸움을 했습니다. 싸움의 원인은 이러합니다. 이미 얘기했듯이 아저씨네는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의 일인데 이 아저씨는 코프아이스 씨로부터 단골 모피점 얘기를 듣고 아주머니의 모피 오버를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오버는 토끼 모피로 되어 있고 아주머니가 17년이나 입던 것입니다. 아저씨는 이것을 325풀링에 팔았습니다. 굉장한 값입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전쟁이 끝나면 새 옷을 사기 위해 이 돈을 챙겨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을 위해 당장 돈이 필요하다는 아저씨와의 사이에 크게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고 발을 구르고 욕지거리를 하고 당신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굉장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지나치게 심해지면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고 숨을 죽인 채 계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절규, 울음소리, 긴장감 등으로 해서 나는 맥이 쑥 빠지고 저녁 때 침대에 쓰러져 30분간이나 울고 말았습니다. 코프아이스 씨는 또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위장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위에 출혈이 멎었는지 어떤지 자신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아무래도 상태가 좋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을 때는 언젠가 쾌활한 그가 처음으로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나는 식욕이 없는 외에는 대개 이상이 없습니다. 너는 기운이 조금도 없구나. 라는 말을 듣지만 그것은 모두의 탓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나의 기운을 복돋아주기 위해 포도당, 간유, 효모정, 칼슘 등이 갖추어졌습니다. 나는 가끔 자신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우울증에 빠집니다. 특히 일요일엔 더합니다. 주위의 분위기는 숨막히는 듯한, 졸음이 오는 듯한, 그리고 납덩어리처럼 무겁습니다. 밖에는 새의 울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죽음처럼 정적이 덮이고 깊고 깊은 땅 밑으로 빨려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때에 한해서는 엄마도 아빠도 마르고트도 나를 보살펴주지 않습니다. 나는 날개를 잘리고 어둠 속에서 파닥거리며 새장에 부딪히는 작은 새 같은 심정으로 이 방 저 방을 헤매기도 하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밖에 나가서 웃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요. 하고 내 마음속에 소리가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쓸쓸함과 못 견딜 공포를 잊고 시간이 일찍 지나가도록 나는 긴 의자에 누워 잠이 듭니다. 이 밖에는 시간을 보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내로부터 1943년 11월 3일 수요일. 키티님, 아빠는 교육상으로도 필요하고 뭔가 우리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라이덴 사범학교의 규칙서를 구해왔습니다. 마르고트는 두꺼운 규칙서를 3번이나 읽었지만 마음에 드는 학과는 돈이 많이 들 것 같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재빨리 편지를 써서 초급 라틴어의 통신 교육을 알기 위해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내게도 뭔가 새로운 것을 부여하기 위해 코프아이스 씨에게 학생용 성서를 사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에게 신약 성서를 가르칠 생각인 것입니다. 마르고트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안내에게 차누카를 위해 성서를 줍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그렇구나. 성 니콜라스 축제일이 좋겠구나. 그리스도는 차누카와는 맞지 않으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안내로부터 1943년 11월 8일 월요일. 키티님, 당신은 어제까지 내가 쓴 편지를 다시 읽는다면 틀림없이 편지 쓸 때 내 기분이 그때그때에 따라 다른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여기의 분위기에 지나치게 좌우되는 것에는 나 자신도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나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책을 읽고 감격을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지그시 억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겠지요. 당신도 짐작은 하겠지만 지금 나는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겁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이런 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때 엘리가 다시 이리로 왔을 때 입구의 벨이 길고 요란하게 가슴을 찌르듯이 계속 울렸습니다. 나는 새파랗게 질려서 공포 때문에 배가 아팠고 심장이 격하게 고동쳤습니다. 밤에 잘 때 나는 아빠도 엄마도 없이 혼자 감옥에 갇힌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또 덜어는 길을 헤매기도 하고 은신처에 불이 나기도 하고 밤에 게슈타포가 와서 그들에게 끌려가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모든 것이 현실처럼 생생하게 눈에 떠오르고 머지않아 그런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미프는 여기가 조용해서 부럽다고 합니다. 그건 그럴지도 모르지만 미프는 우리들이 맛보고 있는 공포를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세계가 다시 우리들에게 있어서 평상 상태로 돌아가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전후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실현할 수 없는 공중 누각에 불과합니다. 옛날 집이나 여자친구들, 학교에 재미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는 은신처에 있는 우리들 8명이 검은 먹구름에 둘러싸인 한 조각 푸른 하늘처럼 느껴지기만 합니다. 우리들이 있는 동그랗고 확실히 구분된 장소는 아직 안전합니다. 하지만 먹구름이 차츰 우리들 주위로 다가와서 우리들의 원은 자꾸만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들은 위험과 암흑에 꼭꼭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으면서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아래를 보면 인간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위를 보면 거기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크고 검은 구름덩이에 가려지고 맙니다. 이 구름은 뚫을 수 없는 벽처럼 가로막아 우리들은 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먹구름은 우리들을 찍어 누리려고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울면서 저 먹구름이 걷히고 우리들에게 길이 열리기를 하고 기도드릴 뿐입니다. 안내로부터. 만년필의 추억. 1943년 11월 11일 목요일. 키티님, 오늘의 편지는 나의 만년필의 추억에 바치는 시라고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좋은 제목이죠? 내 만년필은 나의 가장 귀중한 소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더없이 소중히 했었습니다. 특히 그 굵은 펜촉이 좋았습니다. 나는 굵은 펜촉이 아니면 글씨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만년필은 대단히 길고 재미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얘기하죠. 내 만년필은 내가 9살 때 멀리 아아헨에서 할머니가 견본을 소포로 보내온 것입니다. 2월의 바람이 집 주위를 거칠게 불고 있었고 나는 감기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이 훌륭한 만년필은 가죽 케이스에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자랑스러워서 모든 친구들에게 자랑해 보였습니다. 만년필을 갖고 있는 것이 기뻐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0살이 되면서부터 나는 이것을 학교에 가져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고 선생님은 그것을 써도 좋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음해 6학년이 되자 담임 선생님은 학생용 펜과 잉크, 노트밖에 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보물을 다시 챙겨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2살이 되어 유대인의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축하로 내 만년필은 새 케이스에 넣어졌습니다. 이 케이스는 연필도 들어가고 더구나 지퍼로 닫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 훌륭해 보였습니다. 내가 13살이 되자 만년필은 나와 함께 은신처로 와서 나를 위해 수많은 일기와 장문을 써주었습니다. 지금 나는 14세로 만년필과 함께 최후의 1년을 보냈습니다. 금요일 오후 5시가 지나서였습니다. 내가 방에서 나와 테이블 앞에 앉아 무엇을 쓰려고 했을 때 라틴어를 공부하러 온 아빠와 마르고트가 매정하게도 나를 한쪽으로 밀었기 때문에 조금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고 만년필을 잠시 놓은 채 테이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누에콩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에콩 문지르기는 곰팡내 나는 콩을 깨끗이 합니다. 나는 5시 45분에 마루를 닫고 썩은 콩과 함께 먼지를 헌 신문지에 싸서 스토브에 쳐 넣었습니다. 그러자 불꽃이 맹렬한 기세로 타올랐기 때문에 나는 거의 꺼질 것만 같던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것은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불은 다시 본래대로 되었습니다. 라틴어 학자들도 공부를 마쳤기 때문에 나는 쓰던 것을 마치려고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나는 다시 한 번 더 찾았습니다. 마르고트도 같이 찾아주었지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콩하고 같이 난로에 쳐넣었나 봐 하고 마르고트는 말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하고 나는 대답했지만 그날 밤 끝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난로에 털어넣었을 때 불꽃이 갑자기 타오른 것으로 봐서 타기 쉬운 만년필은 쓰레기와 함께 타버린 것이 틀림없다고 우리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이 염려했던 그대로임이 마침내 판명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빠가 난로를 소지했을 때 만년필의 클립이 재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금촉은 형체도 없었습니다. 아마 녹아서 돌이나 무엇에 붙어버렸겠지
하고 아빠가 말했습니다. 나는 안타까웠지만 약간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 만년필이 화장된 사실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도 이렇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안내로부터 1943년 11월 11일 목요일. 키티님,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가의 사람들이 디프테리아에 걸려서 엘리는 6주간이나 우리들에게 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쓸쓸한 것은 물론이고 시장을 보는 일로 해서 무척 부자유스러웠습니다. 코프하이스 씨는 아직도 와병 중이므로 3주간이나 죽과 우유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크라이렐 씨는 바빠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르고트가 보낸 라틴어의 답안이 수정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마르고트와 엘리의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좋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마르고트와 같은 착실한 학생을 제자로 둔 것을 기뻐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뒤셀 씨는 대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는 펜던 부부에게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어색해졌습니다. 이것이 2, 3일 계속되었을 때 엄마는 펜던 아주머니의 얘기를 하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고 있으면 불쾌한 일이 발생할 거라고 그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뒤셀 씨는 처음 말을 하지 않은 쪽은 펜던 씨 쪽이니까 이쪽에서 먼저 말을 하는 것은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11월 16일로 뒤셀 씨가 이 집에 온 지 만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로부터 이날의 기념으로 화분을 하나 선사받았지만 몇 주일 전부터 뒤셀 씨는 우리에게 한턱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들어보란 듯이 말해주는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은신처의 일원으로 해준 우리들의 친절에 대해 감사의 말은 고사하고 한마디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내가 16일 아침에 그에게 축하를 할까 원망을 할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중재를 하려던 엄마도 말을 꺼낼 수가 없어서 어색한 상태는 그냥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정신은 위대하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얼마나 저속한가. 안내로부터 1943년 11월 27일 토요일. 키티님, 어젯밤 막 잠이 들려고 할 때 갑자기 눈앞에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리스였습니다. 그녀는 누더기를 몸에 걸친 채 여위고 초췌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척 큰 눈을 하고 슬픈 듯 비난하듯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오 안내, 넌 어찌하여 나를 버렸니? 나를 도와줘. 이 지옥에서 구해줘.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녀를 도울 힘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하면서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그녀를 내게로 돌려보내주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본 것은 리스뿐입니다. 이제야 나는 겨우 알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어려서 그녀의 괴로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새 여자친구들이 좋아졌을 때 내가 그 애를 그녀로부터 떼어놓으려 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엾게도 그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나는 그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끔 그녀를 생각하지만 곧 다시 자신의 즐거움이나 자신의 일들에 마음을 쏟고 맙니다. 그녀에게 그런 태도를 취한 나는 가혹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을 하고 가엾은 호소하는 듯한 눈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아, 그녀를 도울 수만 있다면. 오, 하느님,
나는 이렇게 희망찬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녀는 이처럼 무서운 운명에 빠지다니. 나는 그녀보다도 바른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내가 살고 그녀가 죽지 않으면 안 될까요? 두 사람은 어디가 달랐을까요? 지금 우리들의 경우는 어째서 이처럼 다를까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몇 달 동안이나, 아니, 1년 가까이나 그녀를 생각지 않았습니다. 전혀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참한 그녀의 모습을 눈앞에 보기까지는 그녀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 리스. 만일 내가 전쟁이 끝나기까지 살아남아서 우리들에게로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받아들여 너에게 범한 죗값을 치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나 내가 다시 그녀를 도울 수 있을 때면 그녀는 지금처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겠지요. 그녀도 나를 생각할 때가 있을까? 만일 있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느님, 그녀를 지켜주세요. 적어도 그녀가 혼자가 아니기를. 하느님, 내가 얼마나 리스를 사랑스럽게 생각하는가를 그녀에게 전해주신다면 리스는 틀림없이 용기가 나겠지요. 이제 이 이상 생각하는 것은 그만둡시다. 생각해도 도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그녀의 커다란 눈을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강요된 운명에 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을까요?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리스여, 너를 데려와 나의 즐거움을 나누어 줄 수만 있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너를 도울 수도 나의 죄를 벗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결코 리스를 잊지 않겠어요. 그리고 언제나 리스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안내로부터. 1943년 12월 6일 월요일. 키티님, 성 니콜라스 축제일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들은 모두 작년 이날에 곱게 꾸민 비스킷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올해는 참으로 따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생각한 결과 마침내 재미있는 일을 생각해냈습니다. 나는 아빠와 상의하여 일주일 전부터 모두를 위해 짧은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때 7시 45분 모두 4층 방으로 가서 조그만 인형과 빨강과 파랑의 카본지로 만든 나비 리본으로 장식된 큰 세탁물 광주리를 사이에 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광주리는 큰 갈색 종이로 덮여 있고 그 종이에 편지가 한 통 핀으로 꽂혀 있습니다. 모두들 광주리가 큰데 놀랐습니다. 나는 종이에서 편지를 떼어내어 읽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다시 왔습니다. 이제까지 오던 방법과는 다르지만 우리들은 작년처럼 호화롭게 유쾌한 방법으로 그의 날을 축하할 순 없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모든 낙관론은 정당한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올해 여기서 산타를 맞이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의 정신을 살립시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선물할 만한 것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것을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당신의 신발 속을 보아주세요. 광주리에서 각기 자기 신발을 꺼내보고 모두 크게 웃었습니다. 신발 속에는 주인의 주소를 쓴 작은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안내로부터.